중국 때문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베이징에서 나온 단 한 줄의 선언이 지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히토류 완전 봉쇄. 그 순간 전 세계 경제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도쿄 증시는 폭포수처럼 떨어졌어요. 런던, 프랑크푸르트까지 연쇄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대기업 CEO들은 패닉에 빠졌죠. 반도체의 심장인 히토류 70%를 중국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야 할 한 나라만 태어났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과연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비밀 무기가 있었던 걸까요? 중국도 미국도 몰랐던 그 놀라운 반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반도체 산업이 붕괴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상한 걸 봤어요. 한국 기업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마커스 백, 52세,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고 삼성전자 미국연구소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국제반도체협회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 본 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베이징에서 나온 발표문 한 줄이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히토류 및 관련 장비 전면 수출 제한. 워싱턴 사무실 모니터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8.9%로 추락했어요. 도쿄는 마이너스 6.3%, 프랑크푸르트는 마이너스 5.4%였죠.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총리는 WTO 제소를 선언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 대응을 발표했어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모든 기업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만 조용했거든요. 코스피는 겨우 마이너스 2.1% 하락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막으면 한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침착한 거죠?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인텔, TSMC,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1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 TSMC 회장이 말했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없어요. 인텔 최고 경영자가 덧붙였죠. 모두가 위기를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부회장만 달랐어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위기가 아니라 확신을 담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너무 침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언론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제가 한국계 2세이기 때문이에요. 해외 언론은 위기, 붕괴, 공포라는 단어로 가득했는데 한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대응, 자립, 기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김영준 교수 인터뷰였어요. 히토류 재활용 기술은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재활용률이 97%를 넘어섰거든요. 97%?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평균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한국만 침착한가? 왜 삼성 부회장은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미국 상무부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 박사, 한국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가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목격하게 될 건 세상을 바꿀 진실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너희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날 오후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알았습니다. 14시간 후 제가 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너무 평온했거든요. 전 세계가 히토류 위기로 발칵 뒤집혔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히토류 문제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죠. 그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한다는 거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어요. 정부는 이미 5년 전부터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전부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삼성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국제반도체협회 수석연구원이라는 명함이 통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면담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언론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인 대응 패턴이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모두가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그때도 준비돼 있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97% 재활용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상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드디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직접요? 따라오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서 멈췄어요. 두 겹의 보안 게이트를 지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두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연구소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재활용률 97.3%, 원가 절감 68%.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박진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스마트폰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장비에 넣었어요. 2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수한 네오디뮴 가루가 나왔어요. 제 손바닥 위에 쥐어진 그 가루를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정말 폐기판에서 나온 건가요? 네. 현재 하루 5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20톤이 목표예요. 박 박사의 말에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루 5톤? 이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치였어요.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2018년부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걸 말이죠. 연구소를 나서면서 이 상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정보를 원했지만 이걸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들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준비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상무부 차관보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워싱턴은 밤이었지만 그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 박사, 어떤 상황입니까? 화면 속 차관보의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한국이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히토류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차관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97.3%입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커피잔이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최고 기술도 40%가 한계인데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어요. 실제 생산 라인도 확인했고요. 화면 속에서 차관보가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백 박사, 이 정보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하루 5톤 생산하고 있고 내년엔 20톤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 순간 차관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에서 경계심으로 변했어요. 그럼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마치 한국을 적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현 차관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정부청사에 도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차관은 제가 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박사님, 미국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삼성연구소를 방문한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김 차관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에이펙 기술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사님이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뜻이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한국은 저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니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김 차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진실에도 국적이 없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견제하려 하고 한국에서는 저를 활용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노력이겠죠. 진실을 말하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실만 말하자고요.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재활용 시설, 포스코의 히토류 추출 공장,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소까지 갈 때마다 놀라운 기술들을 봤어요. 배터리에서 리튬을 95% 회수하는 기술,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히토류를 추출하는 방법까지. 이건 혁명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포스텍 김영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97% 재활용률을 언급한 그 교수였어요. 교수님, 언제부터 이런 기술이 가능했습니까?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메르스 사태 때 중국이 마스크 수출을 막으면서 깨달았거든요. 의존하면 언젠가 당한다는 걸 말이에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니요. 일본 수출 규제 때도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요. 이번 중국 히토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변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서 진실을 증언하겠다고요. 미국의 기대도 한국의 요구도 아닌
순전히 제가 본 진실만 말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에이펙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되긴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하니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회의장인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각국 대표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국 대표단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고요. 한국 대표단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김재현 차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대에 올랐어요. 히토류 수출 제한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잖은 말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우리가 공급을 조절한다는 메시지였죠. 다음으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수출 제한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됩니다. 미국은 다양한 공급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김재현 차관이 발언대에 올랐어요. 한국은 어느 한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차관에게 집중됐어요. 대신 우리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현황이었어요. 재활용률 97.3%, 하루 생산량 5톤, 원가 절감 68%. 숫자들이 화면에 떠오르자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김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국제반도체협회 마커스 백 박사님께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마커스 백입니다. 20년간 반도체 공급망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긴장이 됐지만 제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삼성, LG화학, 포스코의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모두 확인했어요.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97.3% 재활용률은 제가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최고 기술도 40%가 한계인데 한국은 그 2배를 넘어섰어요. 중국 대표단에서 누군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는 1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어요. 일본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자립 의지를 다진 것이죠. 미국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할 차례였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중국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기술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진실에는 국적이 없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 대표단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베트남, 유럽 대표단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미국 대표단도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표단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수가 그치자 김재현 차관이 다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외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증언이 게임을 바꿨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독일 경제부 차관이었어요. 박사님, 독일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이어서 캐나다, 프랑스, 베트남 대표들이 연달아 명함을 건넸습니다.
모두 한국의 재활용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대표단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깊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과거를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2019년 수출 규제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미국 대표단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중국 대표는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미국 대표단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에 김재현 차관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오늘 증언으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차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이후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질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공유를 확대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일방적 압박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 박사,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미국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김 차관이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도 어려운 입장이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신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기술 자립의 날이라고 대서특필했고 해외 언론도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며 주목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의 기술 민족주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과장된 기술력 주장에 속지 말라.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삼성 이준호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시 지하 연구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거대한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폐배터리를 넣으면 리튬, 코발트, 니켈이 각각 분리되어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98.5%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2020년부터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요? 네. 우리는 늘 다음을 준비해요. 위기가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준비하는 문화라는 걸 말이에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이 상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도 놀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낼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준비하는 나라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위기의식이다. 그들은 편안할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이후 한국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특사가 서울에 도착해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연달아 따라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이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김영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어요. 한국의 재활용 기술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죠. 대형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이었어요. 2010년 중국의 히토류 파동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자립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든 위기가 준비의 계기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의존하면 언젠가 당한다는 걸 말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이해한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 교수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한국의 계획은 뭔가요? 아시아 재활용 허브가 되는 겁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폐자원을 한국에서 처리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김 교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베트남, 태국과 협의 중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러브콜이 왔고요. 한국이 단순히 자립에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리더가 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히토류 추출 공정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공장장 박철수 상무가 안내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에 히토류가 포함돼 있어요. 예전엔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모두 회수합니다. 거대한 용광로 옆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쇳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회수하십니까? 네오디뮴 200kg, 디스프로슘 50kg 정도요. 작은 수치 같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2018년부터요. 처음엔 환경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수익원이 됐어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업들의 특징을 아세요? 뭔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그 말이 한국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각을 듣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한국이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은 채굴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재활용에 의존해요.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미국 반응은 어떤가요? 복잡해요. 기쁘면서도 경계하고 있어요. 왜 경계합니까? 한국이 더 이상 의존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내일 신문에 실릴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변화하는 한국.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백 박사, 본사로 복귀하라는 지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비행기로요. 긴급 보고 회의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었는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한국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한 순간 저는 공항에서부터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경호가 삼엄했고 제가 탄 비행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국제반도체협회 본부에 도착하니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보통은 비서가 오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백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보, 국방부 기술 담당관, 그리고 몇몇 대기업 대표들까지. 백 박사, 한국에서 뭘 보고 오셨나요? 상무부 차관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말도 없이 말이에요. 보고서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에서 그런 증언을 하신 건가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한국을 너무 띄워준 것 아닙니까? 인텔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97% 재활용률이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산 라인도 봤고 데이터도 검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모두가 제 증언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이해는 합니다만. 국방부 담당관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전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 국익을 고려한 발언을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미국 국익에 반한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진실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무부 차관보가 달래는 듯 말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우리 편에서 말하라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연구원 데이빗이었어요. 마커스, 한국에서 뭘 봤길래 그런 증언을 했어? 진실을 봤어. 진실이라니? 한국이 정말로 기술 독립을 이뤘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야. 데이빗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협력해야지. 일방적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아내 수잔이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불편해할 것 같아.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게 맞죠. 당신은 학자잖아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술자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히토류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는 뉴스였어요. 이어서 독일, 프랑스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한국과 손잡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때문에 중국이 움직였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국마저 움직이게 만든 거였어요. 오후에 상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백 박사,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요. 한국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파트너십 시대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 리더로 부상했다.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미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한미 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서였죠.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이제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됩니다. 문 대통령의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될 것입니다. 협정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협정식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삼성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준호 상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사님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네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연구소는 석 달 전보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추가됐고 연구원 수도 2배로 늘었어요. 지금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십니까? 10톤입니다. 내년에는 50톤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10톤? 중국 전체 수출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이제 베트남, 태국에서도 폐자원을 들여와서 처리하고 있어요. 박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재활용 허브가 되는 건가요? 그게 목표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경제성도 확보하는 거죠. 새로운 지하 6층도 구경했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재활용 전용 공간이었어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을 회수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회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98.7%입니다. 또 다른 세계 최고 기록이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김재현 차관과 만났습니다. 석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박사님, 그때 증언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제가 한 일이 맞나요? 물론입니다. 객관적 전문가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인정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김 차관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요청한 나라들의 리스트였어요. 현재 27개국과 협의 중입니다. 모두 한국 기술을 원해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협력을 제안했어요.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포스텍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의 재활용 기술을 배우러 온 자리였어요. 김영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위기의식입니다. 편안할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했어요.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버릴 게 없으니까 모든 걸 재활용하게 된 거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나라에만 해당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 교수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렇게 빨리 변할 줄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인정해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우주자원 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소행성에서 희토류를 채취하는 기술이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 달 전에도 이곳을 걸었는데 그때와는 심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강 주변의 풍경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젊은 연구자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적을 만든 나라였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다.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걸 말이에요. 의존에서 자립으로,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 모델을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번 일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이에요.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에 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는 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연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